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제주 포럼, 그중에서도 이 뜻깊은 세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세션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오지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for taking the time to be here with us today.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님은요, 기후변화 환경 외교 전문가로서 기후변화 환경과 팀장을 거쳐 GUN 대표부 참사관, 2018년에 기후환경과학 외교부 심의관으로 부임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는요, 국가기후변화 환경회의 국제협력국장으로 미세먼지 대응 방안 마련에도 적극 관여하셨습니다. 올해 3월에는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으로 임명되셔서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 다자 환경 협약과 P4G 정상회의의 기후 변화 환경 정상 외교, 에너지 과학 관련 외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 세션을 총괄하실 좌장님 이동규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맡은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에 미국을 방문하시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 문제, 한반도 문제도 다루어졌지만 특히 이번에는 코비드 19라든가 기후변화 이슈, 또 우주 및 과학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들이 아주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든가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 또 우주 분야 협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협력 약속 등 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이런 한미 정상회담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외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님의 축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문 차관님은 주 프랑스 대사, 주 스리랑카 대사를 역임하셨고 외교부에서 2016년에는 다자 외교 조정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종문 차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차관입니다. 오늘 과학기술 외교를 중심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이행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지금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이상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세션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양국 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특히 그 안보위주의 한미 동맹 이슈가 기후변화, 백신, ICT, 우주개발, 원자력 등 글로벌 이슈와 과학기술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해 미국의 백신 기술 및 그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 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협력과 인공지능, 수익주의, 양자 기술 등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에 대한 연구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하고 한미 간 위성안법 형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RMG가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후 목표,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 등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에도 박차를 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분야도 있습니다만 아직 이번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7월 말 또는 8월 중에는 미축과 차관급 협의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상세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위한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그럼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문미옥 원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문미옥 원장님은 20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하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신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이십니다. 2021년 1월부터는 현재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부임하시어 과학기술외교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미옥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점심 이후에 바로 과학과 외교가 융합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주최로 세션이 하나 열렸습니다. 거기서 패널 토론에서 또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또 이 제주 포럼을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이행을 특히 과학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논의의 마당이 열린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외교의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의 경험과 기대를 듣고 공유하는 그런 세션이 될 거고, 또 조금 전에는 우리 외교부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외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출범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도 또 드립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위원회와 함께 여러 가지로 과학기술 외교에 필요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1년 5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과학자였었습니다. 과학자였던 사람이고 또 과학기술 정책을 여러 그 역할을 해 오면서 또 우리 과학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는 과학기술이 정말 외교 의제의 중심을 사실 뒷받침하고 있구나, 외교 의제의 중심에 부상하고 있는 현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정상은 사실 우리 양국의 동맹이 서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며 또 제가 특이하게 본 관점 중에 하나는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정상회담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저는 1번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글로벌 사회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나 또 코비드 19에 의한 보건 문제도 우리 양국이 글로벌 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두 양 국가의 정상이 서로 양 국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노력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사회 전체를 위한 역할도 필요하지만 아까 우리 과학과 외교의 융합 토론회에서 우리 장영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또 당연히 그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신흥 기술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중미 쪽에서 오는 이주의 문제, 그리고 추가 개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글로벌 사회와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까지 포괄하는 그 새로운 분야들을 열고 새로운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 우리 최종문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기술들, 핵심 기술, 그리고 신흥 기술, 예를 들어서 차세대 배터리 문제, 전기자동,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그 청정 에너지 분야의 기술을 비롯함과 동시에 또 코비드 19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조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속되는 기술 안에서 사실은 인공지능,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기술,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포괄해서 핵심 신흥 기술 분야를 정하고 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그 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온 분야에서도 더욱 강화된 협력이 추진될 것입니다. 아까도 소개하신 그 우주 개발 같은 분야도 지금까지는 국가 정책의 협력이었다면 이제 민간을 포함하는 우주 탐사, 그리고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은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그리고 핵안보, 비확산에 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원전 사업의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미 간의 개발 협력 관계도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개발처와 한국 국제협력단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공동 안보 증진을 위한 핵심 신흥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셨는데요. 같이 이제 그 다자간 회의를 하셨는데 중미 국가들과의 디지털 녹색 협력을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 이니셔티브와 재정적 기여 증가 부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사실 우리나라가 크게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기술 외교의 지평으로 확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단어의 나열이나 또 기술의 어떤 파악으로만 사실은 구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교류가 확대되고 특히 여성들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모여성을 부여하는 것을 양자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지금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미국과 한국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6월 8일에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인 그리고 압도적인 표결로 혁신 경쟁 법안이 대거 통과했습니다. 100일 그 공급망 재편 보고서의 주요 전략을 사실상 실현해가는 범국가적인 법 체계의 변화를 미국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그 경제 산업적인 그런 전략을 재편을 할 때 통상 경제 산업 통상 이런 부분을 강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생산 능력과 혁신 능력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한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재단인 NSF를 NSTF로 재편하는 것을 포함한 혁신경쟁법을 담고 있고 R&D 성과를 미국 내에서의 생산과 연결이 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재화 전략을 그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그동안 코비드를 겪는 동안 위축되었던 어떤 다른 기초 부분의 과학기술 투자를 앞으로 5년간 280조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로는 이제 2,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분석하고 또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SF 재단만 2조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부분에서도 속도와 규모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미국이 예전에 구가하던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년도 주요 R&D 예산의 배분 조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 R&D는 한 23조 규모로 통과를 했고요. 총 내년 R&D 규모는 30조를 이제 내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협의되었던 그리고 상호 약속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11.3%가 증가해서 약 5천억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혁신 성장의 3대 분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 바이오 헬스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이런 부분에도 2조 5천억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뉴딜, 소부장, 탄소 중립과 같은 기존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서 추가로 된 것이 우주 개발에 11% 증가를 해서 4천억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양자 기술의 개발입니다. 그 기술의 84%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법의 NSF 법에 핵심 기술 리스트, 이니셜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양자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전략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기초 연구와 그리고 젊은 과학자 지원에 또 큰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예산 그 증가도 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의 과학기술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루어진 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투자의 전략성에 관해 R&D 투자의 전략성에 관해서 우리 연구원이 많은 연구도 하고 결과도 내놓았는데 더 이상 물론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국내 논리만으로 이런 그 투자의 전략이나 효과성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변화와 동향을 외교 전략적으로 사실은 결합을 해야 국내 정책의 유효한 정책과 그 효과성을 우리가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을 창출해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데 점점 국내의 정책 계획으로만은 버틸 수가 없고 국가 간의 무역 확대라든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온 여러 가지 첨단 기술 의제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새로운 경제의 형성 부분에도 과학기술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은 점점 국가 간 그리고 다자 간 협력과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글로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융합해가는 그런 노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도 전통적으로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와 안보
등의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하던 그리고 자국의 정책이 효과적 구현을 하는 것을 추구해온 것에 이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제적인 규제 환경이라든지 표준과 관련된 협상 그리고 산업 경쟁력 기반으로서의 과학기술 보호 그리고 인력을 포함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외교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ICT 강점은 또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과학기술 ICT의 강점이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과학과 외교가 융합되고 결합되어야 나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아까 그 세션에서도 어떤 그 학생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생소하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 과정이 사실은 과학기술 외교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활동 과정이 수단과 전략으로 사실은 표현이 되어야 되고 또한 과학기술 정책과의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들이 과학기술 외교의 영역이 되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 기관들 그리고 과학자, 정책가의 활동이 연계되고 사실은 체계화되어야 한미 국가 정상 간의 어떤 외교 전략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들 그리고 우리 자국의 정책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노력들이 저희가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0월에 사실은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같이 만든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 전략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다시 담아서 재검토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 전략 방안은 당연히 기술 경쟁 심화나 신흥 안보의 위협 증대 이런 것들에 이제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이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 과제와 추진 전략을 담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학기술 외교는 제가 적어도 경험한 것으로는 좀 굉장히 그래도 멋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공동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사실은 뒷받침할 수 있고 기술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 중에서 과학기술 ODA가 그런 역할을 일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그리고 재외 국민까지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면 실제로 국가 정상의 순방이라든지 또 정부 간 과기 공동이라든지 양자 다자 협력 회의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회의를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 활동으로 다시 펼쳐지게 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과학기술 외교가 사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잘 수립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저는 오늘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우리 과학과 융합 외교의 융합 세션에서도 제안된 것처럼 각기 외교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같이 모여서 이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과 전략, 과제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 주체들 간의 정보의 교환은 물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까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과학기술 외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의무도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거나 또 정책 계획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행 점검 평가 개선 등의 순환 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과학기술정책연이 해온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책기관들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연구활동 과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넓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미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문미호 원장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에서 있었던 변화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특징으로서 호혜성이라든가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협력뿐만 아니라 신흥 기술, 우주 탐사를 둘러싼 경쟁 가능성과 전망 이런 것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6월 8일 혁신 경쟁 법안의 통과 등 미국의 법 체계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주는 의미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과학 기술과 외교의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제안도 해주셔서 아마 우리 오늘 참석하신 그 패널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과학외교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이신 미국의 윌리엄 콜 글라지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콜 글라지에 박사님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STI for SDGs 논의를 주도하신 저명한 과학 외교 전문가이십니다. 현재는 미국 과학진흥협회 AAAS의 수석 연구위원이시자 세계적인 저널인 과학외교제의 수석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동 세션을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학기술 외교, 미국과 한국의 기회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동영상을 사전에 녹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콜 글라지아 박사님의 동영상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과 외교의 융합에 대한 제주 포럼의 세션에서 발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윌리엄 콜레지어입니다. 저는 간략하게나마 국제 과학, 외교, 소련 이후 시대 기회, 그리고 당면 과제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듯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께서 5월 21일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다양한 현안을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오늘 그중 일부를 말씀드리고 과학 외교라는 것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저는 물리학자이자 대학교 교수로 출발했지만 지난 30여 년간 실질적으로는 과학정책, 과학외교, 과학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제가 과학 외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과학과 외교, 과학과 국제 관계, 과학과
외교 정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돌고 돌아서 과학과 외교, 과학, 이 모든 게 과학 외교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외교 목표를 진전시키기도 하고 외교라고 하도 과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도 하고 과학이 과학 기업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 외교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과학 외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991년에 국제학술원에서 재직을 하였고 곧 선임 총괄로서 전문가 연구를 관장했는데 그때 주로 다루었던 것이 국내 현안입니다만 국제 현안도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과학 외교 이니셔티브라고 부를 수 있는 학계나 과학, 공학, 의학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간 약 200건을 다루게 되는데 2011년에 저는 미 국무장관의 과학기술 자문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캐리 부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하신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제공하면서 17대 SDG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과학 외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는 아시아 과학학회와 함께 미국의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현안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기 오염 현안으로 미국 과학학회와 중국 과학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학 외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적이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내 파트너들이 역량을 구축해서 이들이 중국 외에도 아국의 정부에 보다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10년간 미 아카데미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과학학계가 자국 정부의 핵심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좀 심상치 않은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예시는 이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저희 양국의 과학학계에는 매년 여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핵 현안은 물론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에너지나 환경, 공중 보건, 방호 등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미, 이란 그리고 기타 국가의 현안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룬 연구들은 과학기술 혁신 경쟁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초당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이었는데요. 과학기술 전략을 다양한 국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미국에 갖는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에 1999년에 진행했던 두 건의 연구가 사실 제 향후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건 모두 정부가 아닌 민간 재정 지원을 받은 연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 공중 및 외교 정책에 갖는 지배적인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양한 권고를 도출했습니다. 메달린 올브라이트 장관께서는 과학 및 기술 자문관 직책을 국무부에 마련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1999년에 저희가 공동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기술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핵심어는 과학과 기술 학계 의사 결정자가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선정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수정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경로를 찾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후에 유엔 자문기구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가장 큰 깨달음을 겪은 것은 어느 국가와 교류를 하든 과학과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도상국이든 기술 선진국이든 모두 우선순위가 같았고 세계화 시대의 경쟁과 연결의 시대에서 과학과 기술이 혁신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모두 야심찬 계획을 바탕으로 능력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 번영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정책 투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외교에 있어서도 자산이었고 수요도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협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2015년에는 저희 미국에서는 유엔에서 UN 2030 의제로 17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유엔의 여러 태스크 팀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아니면 국제기관이나 모두 함께 그리고 제가 공동의장으로 있는 10인 자문단에서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망을 어떻게 2030 의제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부분이 국내나 하위 층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2006년으로 돌아가 보면 조치 계획과 로드맵을 강조하면서 SDI의 역량을 구축하고 과학 자문을 강화했습니다. 제가 가장 주력해서 추진한 현안은 이러한 로드맵 이니셔티브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SDG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은 아국의 국가 계획과 실질적인 교차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 및 기술 역량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로드맵을 생산하기 위한 지침서를 발행하였고 6개국이 시범 국가로서 선진국, 특히 일본과 EU 국가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6개국이라 함은 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등등의 많은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국가들도 이 과업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세계과학포럼에서 지난 10년간의 과학 외교의 업적과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기조 연설로 전달했습니다. 말미에 제가 생각하는 과학 외교가 기여해야 하고 기여할 수 있는 5대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신기술 제어 및 무기 관리 조약 컨트롤링, 신흥 과학기술 개발 거버넌스와 시사점에 대한 예측 제공, 그리고 분당 국가 간 소통 채널 유지, SDG 이행 가속화, STI4 SDG 로드맵 작성, 그리고 개발동산국가 신흥경제국의 STI 역량 지원이었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 팬데믹입니다. 당시에는 팬데믹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세계 어느 지역만이라도 내년이나 또는 내후년이라도 그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저는 워싱턴의 과학위원장이나 대사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과학 외교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백신 외교라고 답했습니다. 대유행 발생 초기에 미국의 초기 대응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0%에 달했고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방역 대응 실패는 과학정책 사회 연계 전반에서 발생했고 질병관리본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과학기술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2021년 미국을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이루어지는데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문화, 신뢰, 리더십, 역사, 정치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과학 불확실성이 클 때는 다른 요소의 역할도 커집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주지하듯이 초기 5개월간 백신 보급을 국내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미국 내 대유행 시기에 정부 재정 지원은 경제 재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큰 당면 과제는 국내 국제 모두 해당됩니다만 내적으로는 정치 분열을 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며 과학을 통해 미국 내부 및 동맹국 간의 신뢰를 재건하고 독재 국가의 나쁜 행동에 맞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를 녹음하는 이 순간 바이든 대통령님과 푸틴 대통령님이 스위스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기술 현안이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 위협, 파괴를 강조하는데 이는 시빈 자문단으로서 2016년부터 제가 강조했던 것으로 오늘날 SGI 포럼이나 여러 포럼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지도자나 외교관, 지식기관이 모두 인지하는 부분이 된 것입니다. 과학혁명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 위협, 파괴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보고서는 미 정보국 보고서입니다. 4년마다 대선 직후 공개 보고서가 발행되는데 올해는 2월에 발행되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2020인데요. 부상하는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다른 중심 현안도 다루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도전 과제와 미국 같은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초당적인 합의에 따라 전환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재정 지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였고 하원도 곧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학계는 이러한 재정을 환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 새로운 규제가 국제과학협력,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 간 협력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민주국가 간 합의를 도출해서 중국보다 빠르게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격히 줄일 뿐만 아니라 녹색 에너지 기술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의 백신 접종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과학과 이 외교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외교 장관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 6가지 현안 중에 5개 현안은 2019년에 제시한 것입니다. 세계 과학 포럼에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위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예정인데요. 전쟁 신기술 제어 및 군축, 북한 및 중국과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부가 향후 과학 및 기술 개발 관장에 있어서 갖는 함의와 분리 국가 간의 소통 채널 유지를 하는 것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특히 여기에 관련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진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로드맵이 수용력을 강화하고 신흥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게 됨에 따라서 다음 유행병이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연구 정책,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연구 중 하나는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은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으로부터도 자원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센터가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로벌 과제와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고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국제과학협업에 대한 장벽을 줄이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취하고 여러 국가와 미국 과학 및 학술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이 과학 정책 및 과학 외교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즐겁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논의도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해 드리면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 인플레이션 혁신에 있어서 우리의 높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콜 글레이저 박사님께서 상당히 포괄적인 사이언스 디플로마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협력 방안이라든가 또 본인이 그동안 쭉 종사해 오신
SDG 달성을 위한 사이언스 디플로마시, 또 앞으로 백신 사이언스 디플로마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도전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패널들께서 토론하실 때 콜 글래지어 박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콜 글래지어 박사가 SDG 달성이라든가 또 팬데믹 달성을 위한 사이언스 디플로마시를 강조한 거는 아까 문미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가 참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40분간 백신, 우주, 기후변화, 신흥기술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자는 미국의 톰 프리드만 박사님입니다. 박사님은 금년 4월 특히 국내 지상파 인터뷰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최초로 말씀을 해주셨고, 글로벌 백신 허브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목표로 제시를 해주신 분입니다. 프리든 박사님은 현재 전염병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solve to Save Lives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포항공대 김승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승환 교수님은 현재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로서 박태준 미래전략연구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한국물리학회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 과실현 공동대표,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국립외교원의 유중구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유중구 교수님은 현재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연구교수이자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원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공역법, 특히 사이버, 우주 등 신기술안보 분야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원영 박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조원영 박사님은 과기정통부 산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AI 정책연구팀장으로서 국가 AI 정책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경험과 또 국가 부처에서의 경험을 골고루 경험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온 오프라인 방청객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수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참가자들께서는 유튜브에 있는 질의 링크에 질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들께는 사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신, 우주, 기후변화, 신흥기술 네 가지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할 때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점,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윌리엄 콜 글레이저 박사님의 발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흥과학기술개발 거버넌스와 시사점에 대한 예측, 두 번째는 SDG 이행 가속화,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 신흥경제국의 STI 역량 강화 지원, 네 번째로 향후 팬데믹 대응 역량 개선 등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콜 글레이저 박사님의 이러한 제안들을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고 우선 협력 분야는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만약에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선 톰 프리든 박사님의 사전 녹화 발언으로 시작하여 김승환 교수님, 유중구 교수님, 조원영 팀장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톰 프리든 박사님의 녹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병 위협을 예방, 감지,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모든 국가가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세계 보건안보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입니다. 보건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고 더 생산적인 사회로 이끕니다. 세계 보건안보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보건은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제공하고 더 생산적인 사회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2014년부터 앞선 노력이 시작된 이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참여는 더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데 의의를 둔 유엔 글로벌 보건안보 5호국 그룹을 이끌어왔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2명의 글로벌 보건안보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안보에 대한 지원은 대체적으로 불충분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미래 보건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안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부 고소득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면서 사회와 또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는 여전히 많은 제약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가는 등 코로나에 대한 양분법적 대응 양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접촉하지 못한 전 세계 많은 의료 종사자들과 장년층들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첫 백신이 투여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전 세계 백신 투여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고소득 국가에서 접종이 이루어진 반면에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그 비율이 0.5%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몇 달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백신 생산과 유통이 늦어지면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종이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시급하게 세계적인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위협과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코로나 백신 생산은 그와 같은 파트너십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염병 발생의 궤적을 바꾸어 종식시키고 또 향후 감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앞선 비전을 실천과 현실로 전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시간을 지키고 또 시간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또 더 위험한 변종이 출현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수십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대응을 위한 mRNA 백신 생산 시스템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m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른 질병에도 효과적일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mRNA 생산 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그 규모가 작고 또 비용이 낮습니다. 한미의 전 정부 또 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공급의 어떤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고 또 일회성 생산 장비 사용에 관심을 표명한 기존 설비를 개조하여 생산을 시작하는 동시에 규제, 자금, 또 수입 통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자들이 mRNA 기술을 공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 모든 것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공공자금으로 개발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mRNA 생산 백신 허브가 있어서 중저소득 국가의 제조업체들이 엄격한 허가와 또 품질 관리하에 mRNA와 또 백신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대1에서 또 1대 다수의 접근 방식을 취할 수가 있고요. 또 폐쇄적 시스템에서 개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가 있으며 또 교육 및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교육자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지점을 다양화하고 또 회복력 있는 중복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 장애 지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곳에서 mRNA 백신을 생산했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가 전 세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맞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든 박사님께서 현재 코비드 19 관련해서 백신의 선진국 개도국 간의 어떤 배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한미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할 것을 굉장히 웅변적으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미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또 발제하시고 토론해 주신 이제 윌리엄 콜글리제 박사님과 그리고 이제 탐 프리던의 코멘트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뭐 위상과 국격만 높아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 뭐 코로나 대응, 뭐 글로벌 보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글로벌 혁신을 이제 주도하는 기술 동맹 내지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의 기저에 과학 기술이 또 관련돼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문명 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모와 속도가 이제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뒷받침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의 이해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좀 중장기적인 발전의 비전을 맞춰서 가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또 이미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밑에 이제 인적 기반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 인적인 이제 자산, 인적인 교류,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이제 하나는 이 과학 기술의 어떤 우리가 좀 더 큰 이제 뭐 가치를 또 외교와 함께 이제 우리가 가담아가려면은 그것이 이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이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관계들이 궁극적으로는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신뢰 자산, 흔히 얘기하는 그 소프트 파워로까지 이제 확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이제 과학기술과 외교가 함께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이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이제 외교에 대한 좀 인식을 좀 확장하고,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어떤 이제 어떤 뭐 장벽도 낮추고 어떻게 해서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과학기술의 디아스포라를 최대한 또 활용하는 방법도 특히 비대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글로벌 인재풀을 넓게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제 그게 이제 이 외교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이제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또 자문 메커니즘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역량 강화, 이렇게 커뮤니티와 외관들 역량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도 주어지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함께 이제 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이제 민간 스테이트 액터들 역량을 강화한 부분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또 기존에 또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이 집단적인 어떤 각종 네트워크들을 좀 연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외교 우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카운트파트인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구동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구동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오랜 기간 어쨌든 많이 발달돼 있는 만큼 서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어떤 거의 이제 지금은 총력전에 가깝게 그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이제 이 양국 관계의 그 발전과 또 높아진 기대를 우리가 또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려면 뭐 그냥 카파시티 빌딩 외에도 조금 전에 그 이제 문미옥 본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 어떤 법적인 근거, 국제 협력이라는 부분을 좀 더 훨씬 넓게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틀도 열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서 간의 협업도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그랬지요. 박사님께서도 저희 제안했듯이 한미 과학기술 외교 협력이 잘 되려면 결국 이제 한미 간 이 과학기술의 교류를 통해서 또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 신흥 과학기술 발전의 의미를 내재된 의미를 미리 파악을 하고 협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대학 및 민간 또 학자간 연구센터나 이런 데서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탐 프리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팬데믹을 대응한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우리가 다루는 것이 노블 바이러스들이고 또 감염병 기초 연구를 포함해서 첨단 백신 개발 역량을 지금 이 기회에 한미의 백신 파트너십을 가지는 기회에 좀 더 활발한 인적인 교류, 좀 더 장기적인 교류 그리고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 못지않게 아마 이런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은 우리가 이제 뭐 과학기술 외교나 자문들을 결국을 이제 하는 것들이 결국 트랙 2의 외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민간 차원의 어떤 이제 공공 외교의 어떤 파워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이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외교의 어떤 장기적 기반으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조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뭐 하루에 이틀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형성이 됐어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노력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형성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구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립외교원의 유중구입니다. 제가 토론 주제를 내봤는 게 아무래도 그 한미 정상회담 우주 분야에 대한 성과의 평가와 그 후속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가 기본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진화되는 관계처럼 아까 문미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전반적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포괄적인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한미 관계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도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나 과학기술의 포괄적인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사이버 분야에 대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그다음에 미사일 지침의 종료, 그다음에 6G 네트워크 구축, 아르테미스 약정, KBS 개발 지원 등 경제, 과학, 그다음에 안보 부분의 전반적인 포괄적 협력이 됐고요. 그 각각의 분야가 사실 상당히 많은 향후 과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류의 경우는 우리의 우주 개발 계획과 연관돼서 과연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향후 계속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성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는 KPS 위성안보 시스템 개발도 계속해서 주파수라든가 관련 협력들 그리고 이게 이제 미중 관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또 협력들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르테미스 약정의 경우에도 이게 전반적인 우주 거버넌스 국제규범 제도화에 맞춰진 협정에 가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또 데이터 공유라든가 우주 위험 감소, 그다음에 우주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부분의 이행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6G 협력 역시도 결국은 이제 위상과 지상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시장을 통합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도 소형 위성 개발이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이제 통합,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 시장 등 굉장히 많은 향후 과제들의 한미 협력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과제로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상업적 활동을 진행하는 협력과 그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나 아니면은 이제 우주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의 경우도 저희 그 외교부가 그 9개 국가들 소위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9개 국가들하고 공동의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동참해서 채택을 해서 우주에 대한 그 위험 감소에 대한 결의안도 같이 다자적 차원에서 협력을 했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르테미스 협정과 또 많이 연계가 돼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콜 그라이저 박사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국의 전통적인 신흥 기반 기술의 통제와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신흥 기반 기술 통제 중에서 우주 분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나 초고속 그 비행체에 대한 통제들, PNT 시스템들 가장 핵심적인 신흥 기반 기술이 오직 우주 기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또 한미 관계 협력도 굉장히 기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협력이라는 것은 상호 어떤 역량이 돼야지만 협력이 가능했고 또 향후에 전략적 또는 정책적 목표가 공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 내 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2014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주 전략대 정책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한 4년여 그게 정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간에 우주의 개발 능력이 굉장히 어느 정도 숙상에 이뤘고 그 부분들 미국의 역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측면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굉장히 포괄적인 우주 협력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결국은 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우주 근본적인 그 한미의 우주 협력을 제고하고 또 그것이 글로벌 우주 거버넌스나 또 우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방안이라면 1차적으로는 국내적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국내적 역량 강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점차 우주의 정책이나 전략도 좀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우주 정치 진흥 계획을 우주 정책과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과 연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된 조직 정비나 부추간 협정의 메커니즘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는 결국은 국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팔로우한 과제들을 한미 간에 계속 그 이행을 해야 되는 또 전문가 간의 또 워킹그룹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자적 차원에서 결국엔 그 지금 아르테미스 약정 같은 경우도 달 탐사가 결국은 중로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 미국 중심, 그다음에 또 독일, 프랑스, 유럽 중심에 이렇게 3분대 있는 달탄소 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리 나름들의 또 준비, 그리고 대응 협력 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일단 토론은 가름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이러한 포괄적인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많이 강화가 되었고, 이러한 역량 강화를 전제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행을 위해서 국내 역량 강화, 또 그와 관련된 조직 정비 등의 메커니즘 준비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원영 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두 토론자께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탄탄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신흥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한미협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좀 차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협력, 국제 공동 연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연구자들끼리 코드만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은 국경을 초월한 연구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있는 기관이나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를 하는 연구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글로벌 공동 연구하는데 잘하는 나라하고 공동 연구하면 더 좋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수십 년간 기술 혁신을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해서 신흥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을 진일보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삽은 잘 펐고요. 물은 들어왔는데 이제 노를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미국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도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협력적인 어떤 협력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처럼 어떤 압도적인 양적 투입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글로벌 R&D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70%가 됐고요. 90년대 이제 50%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2020년 현재 약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비슷한 수준으로 중국이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들과 R&D 리소스를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리소스를 가지고 기술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국가들과 그 결실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 협력 분야로는 지금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현안이 되고 있는 감염병이라든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러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연구들, 즉 AI for Social Good과 관련된 연구들을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의 역기능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다양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연구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아마도 앞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규제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원하는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 그 규제 법안을 EU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강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은 작년에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올해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EU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라든지 작년에 발표한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타겟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공지능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맞춰가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 혁신을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제어한다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콜그레이저 박사님의 코멘트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OECD라든지 G7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의 이익과 부합하는 그러한 표준이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좀 정책적인 리소스를 투입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원영 팀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협력이나 특히 외국과의 협업을 할 때는 상대방의 필요라든가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AI 부분이라고 한정은 하셨지만 꼭 AI 부분이 한정할 필요 없이 미국의 어떤 관점의 변화 또 미국의 필요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의 준비 과정과 또 회담 자체에 있어서 기후변화 이슈를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기후변화 협상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변화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조원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을 원했던 것은 한국이 좀 더 전향적인 감축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것은 여러 토론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과 손을 잡고 어떻게 개도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의 석탄 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발전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건지 또 개도국 지원을 관련해서 한국과 어떻게 기후 재원을 마련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와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프리든 박사님 포함해서 네 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이 회의장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소개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환일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의견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콜 글레이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오늘 패널 토론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그 STI4 SDG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요즘에 워낙 우리가 기술 패권, 미중 갈등 그리고 기술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워낙 키워드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요즘에 좀 소홀히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DG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달성할 건가? 또 두 번째가 개도국이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라는 거거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STI, 과학기술 혁신이 SDG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과 협력을 해서 우리의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측면, 그 다음에 개도국이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서 그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와 관심도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의 문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동규 국장님께 질문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교수님 연구원장님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국장님, 지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글로벌 현안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하는데,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새로운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언급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들 입장에서 이거는 또 다른 결국 녹색 제국주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한 이제 관여를 약속하긴 했지만, 결국 미국의 시각 역시 조금 이러한 이제 결국 탄소 중립을 하려면 관련된 기술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범이라든지 그 컨설팅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특허 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패권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기여를 조금 이제 패권주의로 가지 않도록 어떤 조정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틀에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협정과 관련해서도 이게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미중 관련해서 우주 패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의 아르테미스 협정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결국엔 같이 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개도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고 또는 좀 그 억압적인 정책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해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0월에 이미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분명히 국제사회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1.5도씨 이하로, 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지구 온난화를
방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올리지 1.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분명히 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미 정상회의 계기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이 분명히 이해를 같이 했고, 앞으로 OECD라든가 특히 올해 OECD 강요회의의 의장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부의장이 한국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데, 패권주의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그린 트랜지션, 녹색 전환을 해 나가는데 협력하지만 그러한 전환을 위해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데도 같이 협력을 하자는데 충분히 공감을 했고, 특히 우리는 포용적인 녹색 전환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진국들이 그러한 전환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르테미스 우주에 대한 국제법 위반 여부가 나오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우주 공간의 군사화하고 우주 자원의 이제 전유화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주 자원의 전유화라는 것이 우주의 국제법이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나왔고 한 60년 지나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 창설 규범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워낙 세서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제 그 우주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10여 개 중에서 룩셈부르크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법을 바꿔서 우주 자원의 채굴에 대한 민간 기업의 소유 인정 여부를 이제 하고, 그런 법안들이 여러 나라가 지금 확대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규범들은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일종의 제도화의 국제 규범의 공백화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의 달이나 우주 지역의 이제 규범의 레짐은 남극과 심해저가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에 아르테미스의 국가의 한 4,000개 기업의 40조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막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족이겠지만 어쨌든 오늘 그 문재현 기자님께서 이 과학기술 외교 관련 이슈를 개인적인 관심인지 아니면 취재를 위해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 선진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시 패널들께서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네네, 예, 없으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